요양원 뒤편은 늘 조용했어요. 그때 익숙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내린 사람은 둘이었어요. 저는 담장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도현이 돌아보는 순간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쿵. A, B 때문에 미끄러졌네. 운 없었지 뭐. 알아서 처리될 거야.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뒤돌아갔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말 못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는 기구한 인생.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동백요양원 정문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어깨를 적셔도 발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제가 10년 넘게 후원해온 이곳에서 입소 노인들의 후견인이 몰래 바뀌고 재산이 누군가에게 넘어간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팔을 확 잡았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제 귀에 대고 급하게 속삭였어요. 이모인 척 하세요, 빨리요. 뒤에서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죠. 그 남자는 곧바로 큰 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모 또 나오셨네요. 약은 드셨어요? 몇 호실인지 기억나세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쳤어요. 저를 그저 길 잃은 치매 노인쯤으로 본 거예요. 남자는 제 팔을 부축하듯 이끌며 요양원 뒤편 낡은 관리실로 데려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바닥이 질퍽했는데 괜히 제가 미끄러질까봐 속도를 줄이더군요. 그 작은 배려 하나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요양원 구석에 붙어있는 낡은 경비실이었어요. 문을 열자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졌고 눅눅한 종이 냄새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밀려 나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직 비가 새서 나가면 위험해요. 그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행동은 하나하나 조심스러웠어요. 그는 말없이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컵 2개를 꺼냈습니다. 커피는 없고요. 보리차밖에 없어요. 괜히 미안해하는 표정이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런 날엔 그게 더 좋죠.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는데 그는 그걸 보고는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건네주더군요. 아까 많이 놀라셨죠? 그 말 한마디에 참아왔던 숨이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경비 일을 오래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온 지는 3년 됐어요. 다른 일은 묻지 않았어요. 그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컵을 내려놓는 순간 제 시선이 멈췄어요. 그의 손목에 아주 오래된 흉터가 보였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분명히 기억나는 자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상처는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거두더니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릴 때 사고요. 기억은 잘 안 나요. 그 순간 이유 없이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 남자, 박도연은 그저 요양원 경비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낡은 경비실에서 마신 보리차 한 잔이 제 인생을 다시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요. 보리차를 다 마셨는데도 저는 한동안 컵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손이 자꾸만 그 남자의 손목 쪽으로 갔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흉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제 착각일 수도 있었어요. 세상에 상처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그런데도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문 하나가 제 안에서 삐걱거리며 열리는 느낌이었죠. 경비 일 말고는 다른 일은 안 하세요? 괜히 화제를 돌리듯 물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창밖을 보더니 짧게 대답했어요. 전에는 건설 현장에 있었어요. 오래 못했지만요.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그가 일부러 선을 긋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다시 그의 손목을 힐끗 보자 도현은 소매를 내려 흉터를 가렸습니다. 보기 안 좋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살아냈다는 흔적 같아서요. 그 말에 도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병원 복도,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붕대를 감은 왼쪽 손목. 20해도 더 지난 일이었는데
그 장면은 아직도 선명했어요. 꿈에서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봤던 기억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 아이를 다시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 후로도 그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해도 되는지, 해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도현은 제 표정을 보고는 먼저 말했어요. 전 가족 얘기 안 해요.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없다는 말이 너무 쉽게, 너무 익숙하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름은 박도현 맞죠? 네. 그건 누가 지어준 거예요? 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요. 시설 졸업할 때 제가 지었어요. 저는 슬쩍 그의 손을 봤습니다. 왼손 약지에 희미한 자국이 보였어요. 반지를 오래 끼고 있다가 뺀 사람에게만 생기는 그런 흔적이었죠. 결혼은 하셨어요? 아니요. 도현은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형편도 아니고 그럴 자격도 없어요. 자격이 없다는 말,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담겨 있을까요? 말하지 못한 질문이 목에 걸린 채 경비실 안에는 한동안 침묵만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요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이 남자 박도연에 대해 끝까지 알아보겠다고요. 흉터는 우연일 수 있었지만 느낌만큼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으니까요. 경비실을 나설 때쯤 비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박도현, 그 사람의 흉터와 말투, 그리고 가족 얘기는 안 한다던 그 한마디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몰래가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에 10년 넘게 후원금을 냈던 이름이 아직 남아 있었는지 직원들은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군요. 요즘 후견인 변경이 잦다던데요. 제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더니 사무실 직원 하나가 눈치를 보며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한 가지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요양원 안에서 종이 몇 장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뒤바뀌고 있다는 걸요. 후견인. 몸이 불편해지면 누군가 대신 도장 찍고 결정해주는 사람. 그 자리가 바뀌면 통장도 집도 땅도 주인 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날 밤 다시 경비실에서 도현을 만났어요. 요양원에서 무슨 일 있는 거죠? 제가 묻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분들 중에요. 자식 없는 분들만 골라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치매 진단 다시 받게 하고 후견인 바꾸고 땅 보상금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요. 다 계획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걸 누가 해요? 이사장이랑 외부 사람 하나요. 그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제 먼 친척 중 한 명. 평소에도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던 그 사람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으니까요. 그리고 막으려고 했고요. 그 대가로 그는 문제 일으키는 경비, 전과 있는 위험 인물이 됐습니다. 조용히 잘리거나 아예 사고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처지였죠. 증거는 있어요? 제가 묻자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혹시 모를까 봐 몰래 녹음해뒀어요. 서류 사진도 몇 장 있고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단순히 경비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문제도 이 남자를 만난 것도 그리고 제 안에서 되살아난 기억까지도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복지재단 이사로 일하던 시절 만났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 사회복지사, 시청 공무원, 기자, 손가락이 한 번호 위에 멈췄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전화를 걸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종이장 위에 쓴 계획을 하나씩 찢어낼 차례라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박도현이라는 사람의 진짜 이름도 찾아낼 거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지냈고 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죠. 누가 언제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요. 먼저 서류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예전에 요양원 설립 초기에 함께 일했던 퇴직 사회복지사를 찾아갔어요. 차 한 잔 앞에 두고 후견인 서류 좀 봐달라고 하자 그 사람 얼굴이 굳더군요. 이 서류 이상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직감했던 게 확신이 됐습니다. 날짜는 맞는데 도장 위치가 매번 조금씩 달랐어요. 치매 진단 날짜도 이상하게 모두 비슷한 시기에 몰려 있었고요. 원본은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기됐다고 기록만 남아 있어요. 기록만 남아있다는 말이 왜 그렇게 무섭게 들리던지요. 그날 밤 저는 요양원 근처에서 괜히 산책 나온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았고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요양원 뒤편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요양원 이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제 먼 친척이 모습을 드러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쓰레기 분리장 옆 어두운 곳에서 작은 소리로 말을 나누고 있었어요. 경비놈이 눈치챈 것 같아. 알아 그래서 빨리 정리하자는 거야. 서류는 원본은 이미 없앴고 문제 생기면 걔한테 뒤집어 씌우면 돼. 어차피 전과자잖아.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걸 그냥 들었다고만 말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숨가쁘게 경비실로 저를 불렀죠. 이거. 그가 내민 건 깨진 화면에 오래된 휴대전화였습니다. 알고 보니 며칠 전 야간 순찰 중 경비실 앞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때 수상함을 느끼고 녹음 기능을 켜뒀다는 겁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조금 전 제가 들었던 말들보다 더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후견인만 바꾸면 끝이야. 땅 보상금 나오면 바로 정리하고 경비는 사고로 처리해. 계단에서 넘어지든 차에 치이든. 그 말이 나오자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분노보다 먼저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제가 말을 흐리자 도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혼자 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경비실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발소리. 천천히 일부러 들리게 걷는 소리였어요. 불을 끄고 서로 숨소리조차 죽였죠. 문 너머로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직 거기 있대? 며칠 안에 정리해야지. 귀찮아지기 전에. 발소리가 멀어졌지만 저희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아니라 도현 씨를 살려야 하는 싸움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설령 제가 찾던 그 아이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은 지켜져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녹음 파일을 USB에 복사를 했고 저는 다음 날 만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뵙고 싶어요. 급한 일이에요. 이제 숨어서 증거만 모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할 때였어요. 도현은 야간 경비였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많고 밤에는 적막한 그 시간대가 그에게는 일상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8시, 그는 늘 그렇듯 우비를 챙겨 입고 순찰등을 들고 나섰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을 USB에 옮겨놓고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10시를 조금 넘겼을 무렵 괜히 창밖을 보다가 비가 다시 굵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어요. 참다 저는 다시 요양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요양원 뒤편은 늘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도 반쯤 나가 있었고 빗소리 때문에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때 익숙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내린 사람은 둘이었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혹시 들릴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군요. 멀리서 도현이 보였습니다.
순찰등 불빛이 비에 젖은 바닥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는 계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누군가 일부러 들리게 부르는 소리. 도현이 돌아보는 순간 그중 한 사람이 미끄러진 척하며 그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도현 씨, 제가 외쳤지만 빗소리에 묻혔어요. 그는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고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 그리고 숨이 막히는 침묵. A, B 때문에 미끄러졌네. 운 없었지 뭐. 알아서 처리될 거야. 낮은 목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뒤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제가 뛰쳐나갔어요. 무릎이 젖고 신발이 물에 잠겼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도현 씨, 정신 차려요. 그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눈은 제대로 뜨지 못했고 이마와 손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119를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구급차가 출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제야 숨이 나왔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는 동안 검은 승용차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요양원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잠시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리만큼 그 말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예요. 구급차 안에서 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지만 맥박은 느껴졌어요. 살아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물었어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혈액형 아세요? 잘 모릅니다. 검사 부탁드려요. 응급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USB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 이 사람을 지키는 일이 곧 진실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넘은 선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걸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오시겠어요? 검사 결과 나온 게 있어서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이,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요. 간호사를 따라 진료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복도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밤새 비를 맞아서인지 아니면 마음이 먼저 젖어서인지 다리가 자꾸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에 꽉 차 있던 숨이 조금은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충격이 커서 머리에 타박상이 있고 손목과 갈비뼈 쪽에 금이 갔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밤이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의 입만 바라봤어요. 말 하나라도 놓칠까 봐서요. 그때 의사가 다시 차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환자분 혈액형이 조금 특이한 편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혈 기록을 대비해서 보호자분 혈액형도 확인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저도 같은 혈액형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귀에는 제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의사는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족이시면 그럴 수도 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록해 두겠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의사는 더 묻지도 더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그 짧은 대화 하나로 조용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특이 혈액형. 그리고 같다는 것. 잃어버린 제 아들도 똑같은 혈액형이었거든요. 그때 의사가 말했었죠. 드문 혈액형이라 기억해 두세요. 그건 설명도 확신도 아닌 그저 사실 하나였는데 이상하게 온몸이 떨렸어요. 의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쯤이면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덧붙였죠. 보호자분도 쉬셔야 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그 말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응급실 문 앞 의자에 앉아 저는 도현이 누워있는 쪽을 바라봤어요.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고
그의 가슴은 아주 약하지만 분명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혈연인지 아닌지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오늘 밤 무사히 넘기게 해야 했고, 그리고 그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끝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USB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새벽 2시쯤 간호사가 와서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보호자분, 오래 기다리셨어요.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증명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든 저는 이미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걸요. 새벽이 지나고 창밖이 조금 밝아질 무렵이었어요. 밤인지 아침인지 구분도 안 되는 시간. 병원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아주 미세한 숨이 바뀌는 소리였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침대 쪽으로 다가가 보니 도현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현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혹시 놀랄까봐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어요. 잠시 후 그의 눈이 반쯤 열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금씩 고개를 움직였어요. 여기가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죠? 병원이에요. 조금 다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왜 여기 있죠? 그 질문이 생각보다 깊게 와 닿았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고요? 그걸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말을 해야 했거든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저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요. 제가 발견했고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 대답이면 충분하다는 듯이요. 여사님은 그가 저를 보며 다시 물었어요. 눈빛에는 경계도 혼란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보호자예요. 그 한마디가 병실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에게 보호자라니 처음 들어봐요. 그 말에 가슴이 찌르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제가 있어요. 그 말에 도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지 못한 것 같았어요. 눈을 다시 감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고 의식은 회복된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라고 말하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에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을 때 저는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붕대에 감긴 손목, 그 아래에 있을 그 오래된 흉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제 인생과 왜 다시 얽히게 됐는지 아직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지금은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걸요. 요양원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 증거를 가지고 갈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현이 누구인지도 분명해질 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쉬어. 진실은 조금 뒤에 와도 돼.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니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오고 어디선가 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아침이 완전히 밝았을 무렵 저는 병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도현은 다시 잠들어 있었고 숨은 조금 더 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다녀올게요. 저는 들릴 리 없는 말을 그에게 남기듯 속삭였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밤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면 사람은 오히려 담담해지나 봅니다. 요양원 이사회는 오전 10시로 잡혀 있었어요. 평소엔 형식적인 자리였지만 오늘은 달랐죠. 이미 몇몇 이사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얼굴이었고 또 몇몇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제 사고 그냥 사고 맞지? 경비가 미끄러졌대잖아. 괜히 문제 키우지 말고 넘어가자. 저는 손잡이를 잡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순간 회의실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 쪽으로 쏠렸습니다. 아, 오셨네요.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회의가 시작됐고 예상대로 안건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재정 보고, 입소자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젯밤 사고 보고. 야간 경비원이 우천시 순찰 중 미끄러져 계단에서 낙상했으며 그 순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이사장이 얼굴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우연히 남겨진 녹음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그 사고가 나기 전의 대화죠.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USB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후견인만 바꾸면 끝이야. 땅 보상금 나오면 바로 정리하고 경비는? 사고로 처리해. 계단에서 넘어지든 차에 치이든. 녹음이 울려 퍼지는 동안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두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해야겠죠. 저는 이사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현 씨는 단순한 사고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요양원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제 먼 친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증거도 없는 소리를 그냥 녹음 하나 가지고. 증거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후견인 서류 조작 사실, 원본 폐기 기록, 그리고 어제 밤 현장 목격자. 오늘 이사회가 끝나기 전까지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 문제는 밖으로 나갈 겁니다. 경찰이든 언론이든 법원이든.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가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회의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빛이 테이블 위 노트북 화면을 또렷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요. 이번엔 당신들이요. 그리고 회의실 문은 다시 한번 굳게 닫혔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시간이 시작된 거였죠. 안쪽에서는 더 이상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숨소리와 시선이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고 있었죠. 이건 내부 문제입니다. 이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갈 일은 아니에요. 조용히 정리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제 말에 누군가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났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누가 어디에 연락하고 있는지 이제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내셔야 할 겁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전제로요. 그 경비원 제 먼 친척이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지금 의식도 제대로 없다면서요. 본인이 뭐라고 할 수나 있겠어요.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한 번 더 식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기도 했고 사실이 되게 만들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사무국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사장님,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여러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죠. 병원에서 낙상 사고가 아니라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장 보존 요청도 같이요. 이사장은 저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직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합시다. 하지만 이미 끝낼 수 있는 단계는 지나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미리 저장해둔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시작됐어요. 내 자료는 준비돼 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대신 오래 묵은 빚을 하나씩 갚아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양원 건물을 나서자 밖에는 기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어디서 흘러나갔는지 벌써 냄새를 맡은 거죠. 어제 경비원 사고 관련해서 한 말씀만. 저는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곧 공식 입장 나갈 겁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쪽으로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기자는 더 묻지 않았고 대신 빠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에 올라타기 전 저는 다시 병원 쪽을 바라봤어요. 도현이 누워있는 그곳. 이 싸움은 서류나 녹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사고로 처리하려 했던 그 마음이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는 하나씩 돌아갈 겁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숨길 수 없어요. 이름이든 죄든 모두 제자리를 찾게 될 거예요. 병원에 도착하면 도현에게 말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 말은 이번엔 끝까지 지킬 생각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요양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갈 때였으니까요. 다음 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햇살이 응급실 유리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어요. 밤새 이어지던 긴장이 이제야 현실의 얼굴을 드러내는 느낌이었습니다. 도현의 병실 앞에는 이미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 둘, 그리고 메모장을 든 남자 하나. 보호자분이시죠? 경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이제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피해자분 상태가 괜찮다면 잠깐 진술을 받고 싶은데요. 도현은 침대에 반쯤 몸을 기대고 있었어요.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은 분명히 떠 있었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할 수 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기억나는 것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도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순찰 중이었고요. 그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계단 쪽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경찰의 펜이 그 순간 멈췄습니다. 누군가요? 잘은. 도현은 이마를 찌푸렸어요. 얼굴은 기억 안 납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어두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손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직 아픈지 작게 신음도 흘렸죠. 분명 고의였습니다. 미끄러진 게 아닙니다. 경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 말 하나면 충분했으니까요. CCTV는 확인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양원 측에 요청했습니다만 그쪽 CCTV가 고장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필 그날 밤만요. 진술이 끝나고 경찰은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장 재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증거 확보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요. 문이 닫히자 병실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도현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히 귀찮은 일에 말려든 것 같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요. 이건 원래부터 귀찮게 하려고 만든 일이에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지 못한 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가슴이 잠깐 멎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는 말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부터는 당신 일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으로요 남을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도망칠 수는 없겠네요. 그 사람들이요. 이제 못 도망쳐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기록과 진술, 그리고 증거의 문제였습니다. 도현은 다시 눈을 감았고 저는 그의 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길고 느리고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시작.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엔 그의 과거가 서류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걸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오래 찾아 헤맸던 답도 함께 나올지 모른다는 걸요. 그날 오후 요양원에는 경찰차가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사일에는 울리지 않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날카로웠죠.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고 그만큼 빠르게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일 아니라던 얼굴들이 서류 앞에서는 말을 잃고 서 있었어요. 이 방부터 보겠습니다. 경찰은 이사장실과 행정실, 그리고 기록 보관실을 차례로 열었습니다. 철제 서랍이 열릴 때마다 서류가 쏟아져 나왔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보이기도 했고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 같기도 했습니다. 후견인 변경 기록 이상합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서류를 넘기다 말했어요. 같은 날짜, 같은 필체. 도장은 같은데 서명이 조금씩 달라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원본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폐기 처리입니다. 전부요. 폐기. 그 단어는 늘 너무 간단하게 쓰이죠. 없애고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데에는 그만한 말도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도현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회도 더 된 색이 바래버린 사진. 그 안에는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왼쪽 손목에 붕대를 감은 채로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다시 흐려지는 시간. 그리고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려다 저는 한 번 더 사진 속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 아직 세상이 무섭다는 걸 모르는 얼굴이었죠. 왼쪽 손목에 감긴 붕대. 그건 사고였어요. 놀이터에서 넘어졌고 그날도 저는 아이 손을 붙잡고 병원에 앉아 있었죠. 그 해의 공기까지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현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어요. 어제 경찰이 왔었죠?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어릴 때 시설에 있었던 건 기억나요. 제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 이름이 제 이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며 조금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습관처럼 지은 표정이었죠. 그 이전 기억은 조각처럼 남아있어요. 사람 얼굴도 장소도 다 이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묻는 순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문장이 천천히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누군가가 사라지게 만든 거였다.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앞 놀이터였어요. 도현은 그 소리를 잠시 듣다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왜인지 소리가 낯설지 않아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도현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아이 본 적 있나요? 도현은 제가 내민 사진을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사진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숨이 아주 조금 불규칙해졌어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잘 안 보여요. 조금만 더 가까이요. 저는 사진을 천천히 그의 쪽으로 옮겼습니다. 마치 갑자기 움직이면 무언가 깨질 것처럼요.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왼쪽 손목의 붕대를, 그 옆으로 비친 놀이터의 철봉까지. 기억나세요? 제가 묻지 않으려다 결국 묻고 말았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사진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아니라 왼쪽 손목. 붕대가 감긴 그 부분 위에 손끝이 멈췄어요. 이런 붕대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숨을 삼켰습니다. 왜요? 답답해서요. 그는 생각을 더듬듯 말했어요. 자꾸 풀고 싶었고 그러면 어른들이 혼냈습니다. 그 말은 기억이라기보다는 몸에 남은 감각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병원 냄새 가지금이랑 비슷했어요. 순간 병실 안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디 병원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천장이 너무 하했던 것만 기억납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내려놓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현은 제 눈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 아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2007년에 실종됐어요. 그 말이 나오자 도연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실종. 그럼 지금은 찾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진은 가방 안이 아니라 제 손에 계속 쥐어져 있었어요. 새벽 5시쯤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재고 나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저는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확인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대답이 무엇이든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조금씩 스며들 때였어요. 밤새 한 번도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했는데 몸보다 마음이 먼저 깨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숨은 고르고 얼굴은 어제보다 조금 편안해 보였죠. 저는 한참을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을 꺼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시간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도현이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밤새 안 주무셨어요? 조금 잤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한지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제 말한 그 아이. 그 사진 계속 생각났어요. 그 한마디에 제가 준비해 온 말들이 순서 없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자세처럼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현 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듣겠다는 듯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예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음만 여전히 같은 박자로 울리고 있었죠. 간단해요. 피나 구강 면봉으로도 되고요. 결과도 예전보다는 빨리 나와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불 위에서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어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 질문에는 기대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지금처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할 뿐이에요. 그는 그 말을 곱씹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택은 도현 씨가 하셔야 해요. 지금이 아니어도 되고 아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한번 보고 다시 제 쪽을 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평생 제 인생이 빈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비어있는 게 편할 때도 있었어요. 뭐든 아닐 수 있으니까. 그 말이 얼마나 외로운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알고 싶어요.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으로 제 인생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오후 의사는 검사 절차를 설명했고 간호사는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서에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이름이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고. 하지만 확인하지 않는 게 더 잔인한 선택이라는 것도요. 비어있던 시간은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답이 무엇이든 도망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피를 뽑고 면봉을 건네고 서류에 몇 줄 더 서명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간단한 절차로 사람 인생 하나가 확인될 수도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죠. 일주일.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걷는 속도도 평소보다 느렸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생각이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기보다는 이상해요. 이제는 기다릴 게 생긴 느낌입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기다림이 얼마나 사람을 바꾸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실에 도착 후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아니면 말을 고르다 끝내 포기한 듯 입을 다물었어요. 말해도 돼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 질문은 너무 정확해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요. 제가 바로 말했어요. 당신은 이미 당신이에요. 이름이든 기억이든 결과랑 상관없이요. 그는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일찍 잠들었고 저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병실의 어둠을 바라보며 계산해 봤어요. 만약 맞다면, 만약 아니라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창밖에서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죠. 그게 조금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그런 거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같이 서 있지 않은 자리에서 혼자 시간을 세는 일. 이제 남은 건 시간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20해를 기다린 사람에게 일주일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니까요. 결과가 나오기 전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낮보다 더 조용했고 사람들의 발소리도 괜히 미안해지는 시간대였어요. 도연은 잠이 들었다가 자주 깼습니다. 깨어날 때마다 제가 있는지 확인하듯 시선을 한 번씩 보냈죠. 내일이면 그가 말하다 멈췄습니다. 네, 아마도요.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제 손을 붙잡고 잠들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가 먼저 손을 내민 건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서류보다 더 강한 것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은 확인을 할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전화는 아침 9시가 조금 지나서 왔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실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손바닥에 기계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현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아도 알겠다는 표정이었죠. 검사실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짧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갔어요. 의사는 우리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는 아직 열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는 서류를 꺼내지 않은 채 우리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어요. 두 분은 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그 말은 소리라기보다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의 벽도, 의자의 다리도 그대로 있었는데 세상만 다른 층으로 이동한 것 같았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손이 천천히 무릎 위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확률은 99.999% 이상입니다. 의사는 숫자를 덧붙였지만 그건 이미 필요 없는 말이었죠. 귀에서는 이명 소리가 났어요. 의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불렀어요. 도현아. 그는 그제야 제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끊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야.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도망가지도 사라지지도 않고요. 도현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지워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은 거고.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얼굴이었어요. 20해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버텨온 사람처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기다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 찾아올 거라고.
그 말에 가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확인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설 때 햇빛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이상하죠? 세상이 바뀌었는데 하늘은 그대로였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고 그 사이로 아이 하나가 뛰어가다 엄마 손을 놓쳤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그 장면에 잠깐 머물렀어요. 이제 제 이름은 뭐라고 하죠? 그 질문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이름 하나를 되찾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은 도연으로 있어도 돼. 그리고 준비가 되면 내 이름으로 돌아오면 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확신보다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그 이름 한 번도 제 입으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불리지 못한 이름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니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연습만 해볼까? 집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거울 앞에서 한 번만. 도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아주 어색하게요. 웃기네요. 안 웃겨 되찾는 거야. 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원건은 본격적으로 기소 단계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증언이 달라졌습니다. 형사는 말했습니다. 도현 씨가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입니다. 도현은 전화 내용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말해야 하나요? 원하면, 하지만 아직은 아니어도 돼.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말해야죠. 제가 피해자이자 목격자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도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은 아주 작았고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연습처럼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그 한 단어가 세상 어떤 말보다 분명했습니다. 응. 신호등이 바뀌었고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직 회복은 멀었고 상처도 다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함께 밥을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화려한 상차림이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집 문을 열자 잠겨있던 공기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비워둔 집 특유의 조용한 냄새가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자 도현은 한 발짝 늦게 따라왔습니다. 거실을 한 번, 부엌을 한 번,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를 천천히 훑어봤어요.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원래 그래. 사람이 없으면 집도 말을 아끼거든. 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었습니다. 쌀알이 물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 너 아직 낫지 않았어. 앉아 있어. 그는 식탁 의자에 앉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국을 데우고 김치를 접시에 덜었습니다. 특별한 반찬은 없었지만 부엌에 밥 냄새가 퍼지자 집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밥을 식탁에 올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많이 안 먹어도 돼. 천천히. 도현은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어요. 맛이. 그가 말하다가 끝을 흐렸습니다. 맛없어? 제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런 집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많이 먹어. 남아도 괜찮아.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도현이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도 되죠? 물론이지. 너만 원한다면 계속 지내도 돼.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아직은 존댓말인 게 조금은 서운했지만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천천히 가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아침보다 조금 덜 떨렸어요. 응. 그날 밤 도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각자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집 안에는 뒤척이는 기척이 오래 남아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하루가 너무 많은 장면으로 겹쳐졌거든요.
새벽이 조금 지났을 무렵 방문 앞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문을 열자 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손에는 물컵을 들고요. 잠이 안 와요. 미안해하는 얼굴이었지만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 있어. 오늘은 앉아도 되는 날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지만 몸 사이에는 아직 작은 거리감이 남아 있었어요. 어릴 때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밤이 제일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다 자면 그때는 제가 없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숨이 잠깐 멎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드는 게 늘 늦었어요. 지금도 그래? 조금은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여기 불이 켜져 있어서 괜찮아요.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도현의 얼굴이 부드럽게 드러났습니다. 낯선 얼굴인데 이상하게도 오래 본 사람 같았어요. 도현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는 그 이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밤에 깨어 있어도 돼. 목이 마르면 나와도 되고, 무서우면 말해도 되고.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보다 작게 웃었습니다. 규칙이 많지 않네요. 응. 이 집은 그게 규칙이야. 그는 컵에 남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그는 소파 한쪽에 몸을 더 붙였고 저는 그 옆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도연의 호흡이 조금씩 느려지는 게 느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로요. 저는 담요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들, 지워진 기록들, 그리고 누군가의 욕심이 만든 상처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늦게 찾았지만 이제는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도연은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섰을 때 도연은 의자에 앉아도 한동안 등을 기대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자세부터 흐트러질 수 없다는 사람처럼요. 우선 낙상 사고부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계단에서 미끄러진 게 아닙니다. 뒤에서 누군가 밀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습니다. 형사의 펜이 그 순간 멈췄습니다. 얼굴은 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기억합니다. 담배 냄새랑 술 냄새요. 도연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순찰 도는 시간대를 누군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계단 쪽 CCTV가 고장 나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요.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경비실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이사회 사람들이 경비실에 와서 통화하던 걸요. 그는 자신이 들었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후견인 서류만 바꾸면 끝난다. 치매 진단은 같은 병원에서 처리해라. 부동산 보상금은 법인 계좌로 먼저 돌린다. 조사실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도연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안에서 노인들 명의로 대출이 나갔고 그 돈은 가족도 모르게 법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죠? 등기, 수신인을 노인 이름으로 해놓고 실제 수령은 행정실에서 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너무 많이 봐서 지금도 눈을 감으면 떠오른다고 했어요. 어느 날은 치매 진단받은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통장에 있던 돈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위험해졌던 거군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사고로 처리하려 했던 거고요. 그때 제가 준비해둔 서류가 테이블 위로 올라갔습니다. 후견인 변경 내역, 치매 진단 병원 리스트, 법인 계좌 흐름, 그리고 도현이 확보해둔 녹취 파일. 형사는 파일을 확인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닙니다. 조직적 착취입니다. 조사실 밖에서는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었고 요양원 행정실 서버는 통째로 확보됐습니다. 이사장 포함 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 요청 들어갑니다. 도현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들, 노인분들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원상 회복 절차 밟겠습니다. 조사실을 나설 때 도현의 어깨는 처음보다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그날부로 폐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도현은 사고 피해자가 아니라 사건의 시작을 멈춘 증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도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응. 이제 끝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는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시작이요? 응. 이제부터는 법이 아니라 삶의 시작. 도현은 그 말을 곱씹듯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이제는 회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양원은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출입문에는 임시 폐쇄라는 안내문이 붙었고 안쪽에서는 경찰과 감사 인력이 하루 종일 서류를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건물은 조용했어요. 그 안에서 누군가의 노후와 재산, 그리고 존엄이 얼마나 오랫동안 숫자로만 취급돼 왔는지가 뒤늦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도현의 진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됐습니다. 후견인 서류는 조직적으로 조작돼 있었고 치매 진단은 특정 병원에서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급됐습니다. 노인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대출, 부동산 보상금, 기부금이라는 이름의 자금까지 모두 법인 계좌를 거쳐 이사장과 이사진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죠. 몰랐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였어요. 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줄 알았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온 말들이었지만 뻔뻔한 거짓말은 증거를 이길 수 없었죠. 결국 이사장은 구속됐고 행정 책임자와 관련 이사진 전원은 기소됐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요양원 집단 재산 착취 사건이라 불렀습니다. 요양원이 폐쇄된 뒤 노인들은 다른 시설이나 가족의 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자기 통장을 직접 확인한 분들이 많았어요. 잃어버린 돈의 일부는 회수됐고 나머지는 국가보상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는 선은 분명히 그어졌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 서지 않았고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 말만 남겼어요. 본인은 신분을 밝히는 것보다 다른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것을 원함.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도현은 신문을 접어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계단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 말은 완치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화려한 결말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날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되찾음의 의미였으니까요. 여기까지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